(22번) 한번 보겠습니다. 투상도법에서 다음과 같이 경사진 부분의 실제 모양을 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상도. 우리가 투상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사진 부분을 투상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보조투상조죠. 보조투상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사진 부분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면도로 봤을 때는 이 경사진 이쪽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1.4선을 연장선을 긋고 90도 돌린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라고 하는 생략이 들어갔죠. 이렇게 있는 것이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칭이 들어갔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24번은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24번은 추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죠. 길이의 치수와 허용한계를 잘못 지시한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치수공차를 집어넣을 때는 기준치수를 앞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써주게 되죠. 근데 반드시 위치수 허용차 값하고 아래치수 허용차 값하고 큰 숫자를 위에 써야 됩니다. 작은 숫자를 아래 쓰고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큰 숫자를 아래다 썼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치수 허용치를 위에다 써주고 최소 치수 허용치를 아래다가 써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수용성 절삭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물석류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원액과 물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절삭류는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희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2번 표면 활성제와 부식 방지제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표면 활성제와 부식 방지제를 사용해야지 고온에서 마찰열로 인해서 공작물이 부식하거나 표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 점성이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적다라고 했는데 냉각 효과가 크죠. 냉각 효과가 큰 절삭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도 보겠습니다. 지름이 60mm인 연삭숫돌이 원주속도 1200m/min으로 파이 20mm인 공작물을 연삭할 때 숫돌차의 회전수는 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RPM을 물어봤으니까 파이 d분의 1000V라는 공식을 써야 하죠. 해설에 여기 V가 없네요. 파이는 3.14니까 넣고 연삭숫돌에서는 스몰 d의 값이 연삭숫돌의 지름입니다. 연삭숫돌의 지름. 그래서 연삭숫돌에서는 60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V 값이 1200이죠. 원주속도.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6366점 몇몇이 나오는데요. 가장 근사한 값이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밀링 절삭 방법에서 하향 절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하향 절삭이라고 하면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 공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공구가 회전하는데 공작물은 이 방향으로 이송이 되고 공구는 이렇게 아래로 깎듯이 깎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공구의 회전 방향, 이 파란색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 방향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과 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같다고 보는 가공 방법이죠. 하향절삭 방법. 하향절삭의 가장 큰 특징은 백래시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리고 가공물 고정이 유리하고 가공면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백래시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구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백래시, 뒤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래시를 꼭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하향절삭에서는요. 상향절삭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향절삭은 백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다음 2번 기계의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향절삭 공구가 이렇게 내려칠 때 가공물에 하중을 주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공물을 고정하고 있는 게 바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도 이 회전하는 힘이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절삭에서는 기계의 강성이 조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설명이 틀렸고요. 3번 상향절삭에 비해서 공구 수명이 길다.
공구수명이 하향절석은 긴 편이고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 가공면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비교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측정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이 다름으로써 생기는 동일치수에 대한 지시량의 차이. 이것은 이제 후퇴오차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생긴 공작물을 한번 봅시다.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생겼죠. 바늘이 이렇게 있고요. 다이얼 게이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량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읽은 값과 반대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읽은 값의 차이가 나는, 분명 다이얼 게이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변화된 값과 여기 변화된 값이 같아야 하는데 이게 같지가 않은 거죠. 올라간 양만큼 내려온 이 양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 얘를 후퇴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도 보죠. 선반 가공에서 바이트 날 부분과 공작물의 가공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한 열이 많이 발생돼서 정밀 가공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때 생기는 열을 측정하는 방법, 마찰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마찰열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공되어지는 칩의 색깔을 보고 합니다. 뜨거운 온도에서는 파란색 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칩의 색깔에 따라서 온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칼로리미터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열전대라고 하는 것,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전대를 이용해서 마찰열을 측정할 수도 있고, 수은 온도계는 보통 마이너스 30도에서 많게는 100도씨, 120도씨까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계 가공에서 만들어지는 마찰열의 크기는 약 800에서 많게는 1200도씨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의 열을 재기 위해서는 수은 온도계는 맞지가 않죠.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측정을 하려고 하면 부셔져 버리겠죠. 이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열전대는 보통 1000도씨에서 1500도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